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희상 약사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 약사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10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셀코디 세포 순환 치유요법을 기초로 한 약국 OTC 솔루션 개론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적인 내용도 있고 생리학적 내용, 양리학적 내용 모두 다 담은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방에 이해 원리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2강에서는 인체 순환의 상호 연관성의 이해, 세포, 면역, 신경, 혈액, 호르몬, 림프, 경락 7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강, 4강에서는 인체 순환과 호흡기 관련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약국 OT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강, 6강에서는 인체 순환에서 소화기, 간, 위 관련 질환과 OTC, 그리고 7강, 8강에서는 순환기, 신장, 심장과 그 관련 질환, 약국 OT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9강에서는 한약 제제를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요약해서 약국 OTC의 전반적인 내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약국에서의 판매 전략까지 해서 총 10시간의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창녕에서 1인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연약품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식약청에서 5년 정도 생약 천연물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약사학술제에서 한약제제 다이어그램과 생리학적 효능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회사인 셀코디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한방원리의 이해.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약국이란 무엇일까요? 약국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공산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이죠. 소매업인데 로드샵입니다. 로드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누구나 언제라도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로드샵이죠. 물론 이제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다루고 조제도 하지만 많은 공산품까지 해서 거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들,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약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전문직이죠.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1차 보건 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로드샵이기 때문에 언제 환자가 들어올지 알 수도 없고 급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곳이 약국이고 저희 약사님들이죠. 전문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권위가 없는 직업이 또 약사라는 직업입니다. 이런 딜레마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에게 약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약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봐도 약국은 현대의학이 기본이 되긴 하지만 한의학 역시도 많은 일반의약품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철학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계적 의학 표준에 대한 관념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병증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표준 모델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학적 기준이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라도 병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기준점이 변하고 개개인마다 기준점이 변한다라는 점에서
유물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념적이다. 그리고 이 현대의학이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계적 측정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해법이 경직되어 있지만 거꾸로 진단과 해법이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유연한 치료 해법이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화하기 어렵다, 통계화하기 어렵다. A라는 환자에게 적용된 그 해법이 B라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해부를 통한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경락 이론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의사 제도가 없죠. 친구사 제도는 있지만 한의사 제도는 없습니다.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한약 한방 과립제를 보험을 적용을 해서 일반 내과 의사들이 한약 제제를 처방을 합니다. 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일본 의사들의 90% 정도가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한 30, 40% 정도는 1차 치료제로 한약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많은 한약 관련 대중 서적들, 많은 이제 한약 관련한 임상 리포트들이 일본의 내과 의사들, 일본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역시도 이제 한약 제제가 보험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고 중성약이라고 해서 계량 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방 제제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방 의사들은 점점 축소되는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한방 의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약 제제는 여전히 치료 영역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약국에서 OTC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전문의약품과 조제 중심으로 너무 약국이 이제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OTC라고 하면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한방 제제들, 다양한 영양요법들, 화장품들, 가공식품들,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한 OTC를 다룰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대증치료뿐 아니라 일부 치료에서는 근본치료까지도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해법을 찾고 치료 반응과 매출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약국 OTC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약국 OTC에서 다룰 수 있는 품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7,000여 품목이 넘지만 사실은 상용할 수 있는 품목은 200~300개 내지 그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제제도 보통 한 200여 정도의 방제가 이제 쓰이는데 실제로는 20~30개 정도의 품목이면 약국에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역시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 10여 년 사이에 기능성 원료, 기능성 식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약국에서는 한 30~40여 품목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외품, 화장품들도 다룰 수 있는 품목이 100가지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OTC 품목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조합 구성을 하고 세팅을 해서 증상별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OTC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입지에 적합한 그런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샵이고 문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환자를 붙잡고 오랫동안
이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약국에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환자의 병증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적인 관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관점도 응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방적인 음양오행적인 관점도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자생물학적인 관점도 필요할 테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양리적 관점에서 그 환자의 적응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법을 찾고 제시를 하고 치료 반응과 매출을 상승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은 이제 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원리는 철학적으로 보면 음양오행이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자연과 인체를 이해하기 위한 유물적, 비유적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복약 지도의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양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순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계속 발산만 하면 항진증이 되고 탈진이 될 것이고 계속 수렴하기만 하면 저하증이 오거나 무기력증이 오겠죠. 그래서 이 발산과 수렴, 음양이 계속 순환해야 병증이 없이 원활히 인체가 순환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행도 역시 이제 서로 순환하는 개념인데요. 자연의 운행 모습을 설명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화, 토금, 수가 각각 계절이나 오장육부 그런 것들 상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생, 상극 이런 관계로 서로 순환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발산하고 수렴한다, 열이 오르고 또 열이 식는다, 올라가고 내려간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성장하고 쇠퇴한다, 뭔가 분해하고 뭔가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런 게 음양의 서로 조화가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과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이 오장육부가 서로 짝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오행은 이 물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는 물을 의미를 하고 방향은 북쪽, 오장육부에서 보면 이제 신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서로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인체랑 한번 연결을 시켜 보면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장의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신장의 여가 기능이 이제 줄겠죠. 신장의 여가 기능이 줄게 되면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러면 이 레닌이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을 연쇄적으로 이제 촉진을 해서 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혈압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를 오행적으로 보면 수가 기능이 떨어져서 수가 화를 누르지 못해서 화가 올라간다, 혈압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음양오행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승화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올라가야 되고 화의 기운은 내려와야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병증이 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화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섬액성 부정맥이라든가 허혈성 이런 심장 허혈성 질환이 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역시 이제 호흡 부전이 오죠. 호흡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오행적으로 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 화의 기운이 떨어지면 화가 금을 눌러야 되는데 화가 금을 누르지 못하면서 금이 붙는다. 그래서 호흡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오행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너무 항진되어도 숨이 찬다. 네, 뭐 심박세동이나 폐고혈압처럼 심장 기능이 너무 항진되었을 때 숨이 찬다.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한다. 화가 금을 녹인다. 이런 식으로 오행적으로 인체 생리를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한방 다이어그램, 요 다이어그램은 제가 앞으로 한방 강의할 때 자주 사용을 할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뜨거운 성질, 따뜻한 성질, 겉으로 가면 차가운 성질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 신장, 방광, 목, 간, 담, 화, 소장, 심장, 금, 폐, 대장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위장, 토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초와 심초도 별도로 표시를 했고요. 오장육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 비폐, 신이죠. 그래서 음의 장기를 의미를 하고요. 육부는 이제 양의 장기입니다.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그리고 3초까지 해서 육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장 음의 장기는 혈액의 저장, 순환, 정화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육부 양의 장기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오장 육부에서 이제 심포와 이제 3초가 들어가는데, 심포는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보자기라는 의미로 장기에 속하진 않지만 뭐 일종의 심장 주변의 신경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초는 이 육부에 속하는데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서 이들 사이에 이제 순환 작용을 의미하는데, 현대의학과 이제 연결지어 보면 내장에 있는 복막이라던가 림프 수단기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장육부 다이어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요거는 본초인데요. 신량해표약이나 신혼해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신량해표약은 여기 파랗게 된 것들,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을 보인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혼해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따뜻한 이런 약재 성질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혼해표약은 이제 마황, 계지가 신혼해표약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량해표약은 갈근탕에 들어가죠. 갈근이 신량해표의 대표적인 약재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청열제인데요. 청열제는 말 그대로 열을 식히는 그런 서늘한 약재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재들이 이렇게 차가운 위치에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보여줍니다. 주로 이제 간이나 심장이나 위장에서 차가운 성질을 보여주고요. 대표적인 약재들은 뭐 황금, 황련, 치자 등이 있습니다. 요 약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개별적인 강론이나 다른 강의, 한방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는 건데요. 요건 이제 한약재제의 본초적 분류와 생리학적 분류 사이에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정리했을 때 가장 눈여겨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해표약이나 청열제나 뭐 거슴약 등등의 많은 약재들의 그런 생리 효능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소염, 해열, 진통이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능 분포가 가장 넓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습약, 습을 없애는 거습약 종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 강화 작용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기관지에 작용하는 약재들은 생리학적으로도
기관지에 작용을 했고요. 요런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한방적인 분류와 생리학적 의미를 매칭을 해서 한약제제 효능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보통 이제 사기라고 해서 외부 병원군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양리적인 작용인데요. 보통 병원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에서 이제 곰팡이, 그다음 세균,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병원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또 있습니다. 예, 그 기생충은 원충과 이제 연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충은 이제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장에 많이 서식하는 일반적인 기생충들이 되겠고, 원충은 이제 단세포 기생충입니다. 단세포 기생충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라리아 원충이죠. 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분열을 해서 다시 뛰쳐나가서 또 다른 적혈구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아주 전염성이 높은 이런 원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균들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죽이고 내보내는가 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에서도 항생제가 없다면 굉장히 현대의학이 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의약품이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한약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근탕, 약국의 대표적인 이제 한약제제죠. 이 갈근탕은 이 마황과 갈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원해표의 대표적인 성분 마황, 그리고 신량해표의 대표적인 갈근입니다. 함량을 보면 이제 갈근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근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혈제인 작약이 들어갑니다. 이 작약. 근데 이 작약은 좀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갈근이라 마황 같은 경우도 이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갈근은 비위장에서 서늘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감초가 이쪽 감초 작약이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근육통에도 듣고 기본적으로 해표제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에 듣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갈근탕에는 마황이 사용되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예민한 체질에는 이제 좀 사용을 주의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엔세이드 계열과 이 갈근탕을 같이 썼을 때 좀 예민한 성격이나 예민한 체질이나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이제 과한 탈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쌍화탕 같은 걸 같이 복용하면 조금 좋다고 하겠습니다. 쌍화탕이 이제 보기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탈진되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보충을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문동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약재 구성이 간단합니다. 폐에 주로 작용하는 약재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늘하게 작용하는 요 성질이 이제 맹문동인데요. 이 맹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음제입니다. 보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민하게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약간 과민해진 이런 염증 반응, 과민해진 면역 반응을 조금 떨어뜨려 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맹문동탕은 마른 기침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맹문동이 보음제라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반하, 오나 한담약인 반하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하는 이제 이렇게 좀 따뜻합니다. 여기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폐에서도 따뜻하게 작용을 해서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비물을 조금 촉진시켜 준다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에서 분비물을 촉진시켜 준다, 건조한 기관지를 조금 촉촉하게 해준다. 위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도 위에 이런 그 위 점막, 위 점액질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준다. 점막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예, 요 오나 한담약인데, 그래서 유명한 이제 반하사심탕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염이나 이런 데 쓰이죠. 이제 반하라고 하는 것이 폐와 이 위에 따뜻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문동탕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이런 마른 기침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패탕입니다. 청패탕은 말 그대로 폐를 서늘하게 식혀준다. 폐에 있는 염증을 내린다. 뭐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기관지 폐 질환, 그래서 오래된 염증이 있는 질환에 이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서늘하게 작용해서 염증을 내리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폐에 따뜻하게 작용해서 폐 점막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재들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에 서늘하게 작용하고 폐 점막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이 폐에 작용하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심장에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고삼약, 오미자가 사용이 되는 고삼약이라고 하면 이제 수렴작용이 있죠. 그래서 과다한 점액 분비를 조금 막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음제, 과민한 반응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평천약, 말 그대로 이제 천식기를 좀 이제 낮춰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침을 좀 억제를 해준다. 그래서 상백피, 행인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약재들이 전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이제 오래된 기침, 오래된 기관지, 그리고 약간 과민 반응을 억제해준다, 기침 억제해준다. 그래서 이제 만성기관지 염증의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열제가 사용이 되는데, 청열제는 대체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염증에도 이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제들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처음에는 눈에 조금 잘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조금 직관적으로 한약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청룡탕과 갈근탕을 한번 비교를 보겠습니다. 소청룡탕, 갈근탕 모두 따뜻한 약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해표제들, 신혼 해표제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간 위에 공통적으로 이제 서늘하게 들어가는 게 있죠. 작약입니다. 예, 작약이 간에 작용을 하면서 혈액을 원활하게 이제 순환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갈근에 보면 이렇게 파랗게 서늘한 게 있죠. 소청룡탕에는 없지만 요게 이제 갈근입니다. 서늘하게 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소청룡탕과 갈근탕 모두 마왕이 들어있지만 소청룡탕에는 마왕이 갈근탕보다 함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삼소음을 한번 보면 삼소음 같은 경우는 역시 폐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약재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비위장에도 따뜻하게 작용하는 약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삼소음은 상대적으로 비위장이 약한 그 사람의 이 기침에 기관지에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맹문통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에만 이렇게 딱 간단하게 작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기침 기관지, 마른 기침, 요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반하가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청상부화한과 청표탕은 좀 구성이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구성 약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폐에, 심장에 다 서늘하게 작용하는 약재들이 많고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청표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청상부화한 같은 경우는 이 대장, 위장에 조금 서늘하게 작용하는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장이 좀 예민하고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상부화한을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요런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하다, 장이 약하다 할 때는 청상부화한보다는 청표탕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그 각 한약재재 특징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약재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이제 다이어그램 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재별로 비교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기약, 귤피, 진피, 목향, 이기제가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기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쓰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처럼 이제 삼소음이 이렇게 비위장이 약한 경우에 비위장이 약한 환자의 이제 기침 기관지에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이기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위장이 약한 환자에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오행적으로 봤을 때도 토, 생, 금, 예, 오행 관계에서 토생금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토가 금을 이제 살린다. 토는 이제 비위장이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위장이 작용하는 이기제를 씀으로 해서 금은 이제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의 기운을, 폐를 이제 도와준다. 이런 오행적인 관계도 삼소음에 들어 있습니다. 청상부화한과 청표탕은 앞에서도 이제 다이어그램에서도 두 제재가 상당히 다이어그램 그림에서도 좀 비슷했죠. 그래서 실제 약재 구성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해표제가 다 쓰여 있지 않습니다. 청상부화한과 청표탕은 다 해표제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해표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너무 기운이 약한 사람한테는 해표제를 쓰는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펴열을 이제 배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상부화한이나 청표탕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 이제 쓸 수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열제가 들어서 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조금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청상부화한과 청표탕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청상부화한은 천식에 쓰고 청표탕은 이제 오래된 기침에 쓴다라고 이제 적응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제재의 가장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반하에 저는 이제 구분 포인트를 두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맹문동탕에 반하가 쓰이죠. 반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뜻한 성질이고 점막 순환을 좀 돌려줘서 점액질을 이제 조금 분비를
충분히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액질 순환을 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점액질이 기관지에 담이 많은 경우라면 바나가 역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나가 들어간 청상부화하는 천식, 마른 기침에 이제 짝이 맞고요. 청패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나가 없죠. 근데 오래된 기침 가래가 동반한 기침. 만약에 가래가 동반한 기침에 바나를 쓰게 되면 가래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만성기관지염 환자는 사실은 가래양이 많으면 좋진 않거든요. 청상부화한과 청패탕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바나의 성질을 가지고 두 제재를 조금 비교하면 조금 간단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그램과 성분 본초 비교를 통해서 각 한약제제들의 특징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한약제제를 증상에 이제 맞게 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쓸 수 있는 한약제제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게 20-30개 많으면 50개라고 했을 때 다시 그걸 증상별로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각 또 적응증에 쓸 수 있는 한약제제들은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뭐 기관지에 쓰는 한약제제가 10개다, 5개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한약제제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약제제 관련한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본초의 양리적 그 효능에 관련된 상관관계 분석표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다이어그램의 패턴, 한약제제가 됐던 본초가 됐던 이런 다이어그램의 패턴과 이런 효능 상관관계 그리고 성분 비교표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도출을 해서 한약제제 자체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내용은 개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제 이번 강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포순환 치유요법을 기초로 한 OTC 솔루션 개론 강의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대증요법과 한방요법, 영양요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환자한테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OTC를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그 매칭을 시켜서 효능과 매출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음양오행과 한방원리의 직관적 이해를 통해서 복약지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쨌거나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탐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이제 세포, 면역, 이제 호르몬, 신경, 혈액, 림프, 경락 이렇게 7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OTC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